그날 폭우 속에서 제 딸 소피가 사라졌습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게 이상해졌습니다. 선생님도 버스 기사도 그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단서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까지 나서 숲을 뒤졌지만 흔적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포기해 가던 바로 그 순간, 매일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던 하얀 개 한 마리가 갑자기 숲을 향해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개는 단 한 번도 이유 없이 짖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버스를 탈 때까지 늘 같은 자리를 지키던 개였죠. 사람들은 그냥 떠돌이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 개가 왜 매일 같은 시간 그 자리에 나타났는지, 그리고 왜 경찰보다 먼저 제 딸을 찾아낼 수 있었는지를요. 그 하얀 개의 이름은 스노우였습니다. 저는 오하이오의 작은 마을에서 딸 소피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헤어진 뒤 제 삶은 단순했습니다. 학교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와 소피를 챙기고, 다시 다음 날을 버티는 것. 그 힘겨운 하루들 속에서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시간이 하나 있었죠. 매일 아침 소피 손을 잡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그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그 풍경 속에 낯선 존재가 들어왔습니다. 목줄도 없고 주인도 없는 하얀 개 한 마리. 그 개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고 이상할 만큼 정확했습니다. 늘 버스보다 먼저 와 있었고 마지막 아이가 탈 때까지 절대 자리를 뜨지 않았죠. 처음엔 저도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스노우는 처음부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저만 그렇게 느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눈치채기 시작했죠. 그 개는 늘 버스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는 것도 아닌데 매일 정확히 같은 시간에 나타났고 아이들이 모두 버스에 오를 때까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버스 문이 닫히고 노란 차체가 모퉁이 너머로 완전히 사라지면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어디론가 사라졌죠. 그 모습이 너무 규칙적이어서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보통 떠돌이개처럼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피가 제 손을 놓고 그 개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낯선 개였고 주인도 없는 개였으니까요. 급히 소피를 부르려던 바로 그때 그 개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달려든 것도 아니고 짖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소피 앞에 조용히 앉더니 가만히 올려다봤죠. 그 눈빛이 참 이상했습니다. 경계심도 없고 위협도 없고 그렇다고 애교를 부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주 차분하게 처음부터 알고 있던 아이를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었죠. 소피는 겁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하게 웃더니 제 쪽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이름 스노우야. 눈처럼 하얗잖아.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이름이 붙는 순간 그 개는 더 이상 정체 모를 떠돌이개가 아니게 됐죠. 소피는 그날부터 아침마다 가장 먼저 스노우를 찾았습니다. 스노우도 소피가 다가오면 귀를 살짝 세웠습니다. 꼬리를 요란하게 흔들지도 않았고 몸을 들이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기다렸죠. 그런데 저는 그 작은 반응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스노우는 여전히 수수께끼였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밤에는 어디에 있는지, 왜 하필 그 정류장인지 아무도 몰랐죠. 그래도 시간이 갈수록 확실해진 건 하나였습니다. 스노우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개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스노우를 좋게 본 건 아니었습니다. 이웃 마이크 윌슨은 처음부터 스노우를 못마땅하게 여겼죠. 마이크는 50년 가까이 경찰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퇴한 뒤에도 사람을 보는 눈과 의심하는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낯선 걸 쉽게 믿지 않는 사람. 그게 마이크였습니다. 어느 날 정류장 앞에서 스노우를 한참 바라보던 마이크가 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저 개 위험할 수도 있어요. 주인 없는 개를 아이들 곁에 두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머리로는 알고 있었죠. 출처도 없고 주인도 모르고 왜 여기 오는지도 모르는 개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쉽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마이크는 동물보호소에 연락해야 한다고 했고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며칠 뒤 보호소 직원이 정류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스노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늘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있던 개가 그날만 사라진 겁니다. 직원이 한참 주변을 둘러봤지만 흔적도 없었죠. 그렇게 허탕을 치고 돌아간 다음 날 아침, 스노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벤치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번에도 똑같았습니다. 보호소 직원이 오면 사라지고 돌아가면 다시 나타났죠. 그 일을 겪고 나서 마을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개는 뭔가 다르다고, 그냥 떠돌이개라고 보기엔 너무 영리하다고. 마이크도 변했습니다.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은 남아 있었지만 예전처럼 당장 치워야 한다는 표정은 아니었죠. 스노우 앞을 지나가며 잠깐 바라보고는 아무 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짧은 시선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이크도 스노우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게 됐다는 거요. 그리고 바로 그 무렵, 모든 게 뒤집히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하늘은 갑자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맑았는데 학교가 끝날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먹구름이 몰려왔고 곧 굵은 빗방울이 쏟아졌죠.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거세졌고 바람은 마당의 나뭇가지를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저는 우산을 들고 급히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소피가 비를 맞고 내릴 걸 생각하니 집에 있을 수가 없었죠. 정류장에는 이미 몇몇 부모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모두 우산을 든 채 버스가 올 방향만 바라보고 있었죠. 저도 그들 사이에 섰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기다림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유도 없는데 불안이 가라앉지 않았죠. 잠시 뒤 노란 스쿨버스가 빗속을 뚫고 나타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하나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피를 찾았습니다. 1명, 2명, 3명. 아이들이 거의 다 내렸는데도 소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제가 놓친 줄 알았습니다. 비 때문에 잘못 본 거라고 믿고 싶었죠. 하지만 버스 문이 닫히려는 순간, 더는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달려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기사 톰이 창문을 내렸고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오늘 소피를 못 봤어요. 학교에서 버스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세상이 텅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학교에 전화를 걸었지만 교무실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담임에게 문자를 남겼지만 답은 오지 않았죠. 빗소리만 점점 커졌습니다. 소피가 지금 어디 있는지, 비를 맞고 있는지, 혼자인지, 무서워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마이크가 다가왔습니다. 에밀리, 무슨 일입니까?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소피가 없어요. 버스를 타지 않았대요. 마이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지금 바로 신고합시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각도, 작은 소동도 아니었습니다. 제 딸이 정말 사라진 거였습니다.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끝이 떨렸고 신고를 마치고 나서야 현실이 뼈처럼 차갑게 박혔습니다. 소피가 없다는 사실. 그 한 문장이 제 안을 완전히 비워버렸죠. 경찰은 빠르게 도착했습니다. 마이크도 수색에 합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까지 우산과 손전등을 들고 하나둘 모여들었죠. 마지막으로 소피가 목격된 곳은 학교 뒤편 숲길이라는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혼자 그쪽으로 향하는 걸 본 것 같다고 했죠. 경찰은 곧장 숲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폭우는 이미 모든 걸 지워버리고 있었습니다. 발자국도, 작은 흔적도, 방향을 알려줄 만한 단서도 남아있지 않았죠. 숲속은 금세 진흙탕이 됐고 빗물은 낮은 곳마다 차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소피의 이름을 부르며 나무 사이를 헤집고 다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젖은 줄기와 풀숲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돌아오는 건 빗소리뿐이었습니다. 저도 계속 소피를 불렀습니다. 목이 쉬어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소피야, 소피야. 그 이름이 빗속으로 부서져 흩어졌습니다. 숲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 얼굴에도 피로가 쌓였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찾을 수 있다고 믿는 눈빛이었는데 밤이 깊어질수록 그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죠. 저는 그 흔들림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누군가 입 밖으로 포기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정말 세상이 끝날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숲 가장자리에 붙박인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더 들어가고 싶었지만 경찰이 막았고 맞는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소피가 저 안 어딘가에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비를 맞고 있을지, 떨고 있을지, 다쳤을지, 울고 있을지. 그 상상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거창한 장면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침마다 스노우에게 인사하던 소피, 버스 창가 자리를 좋아하던 소피, 집에 오자마자 간식을 찾던 소피. 너무 평범해서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지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붙잡고 살던 하루의 중심이 바로 그 아이였다는 거요. 저는 무너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피가 돌아왔을 때 제가 여기 있어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버스 정류장 쪽에서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짧고 날카롭게 계속해서 울려 퍼졌죠. 수색하던 사람들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스노우였습니다. 비를 흠뻑 맞은 채 숲을 향해 미친 듯이 짖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알던 스노우와 전혀 달랐습니다. 늘 벤치 끝에 조용히 앉아있던 그 차분한 개가 아니었죠. 온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고 시선은 숲 안쪽 한 방향에 못 박힌 듯 고정돼 있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방향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다음 순간 스노우는 망설임 없이 숲속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마이크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게 뭔가 찾은 것 같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이미 뛰고 있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스노우를 따라 달렸죠. 뒤에서 마이크와 경찰들이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눈에는 오직 어둠 속을 가르는 스노우의 하얀 몸만 보였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고 발밑 지늘기 미끄러졌습니다. 빗물은 눈앞을 흐리게 만들었죠.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스노우의 하얀 등이 제겐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저 개가 향하는 곳에 소피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가슴속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처음 버스 정류장에 나타났던 날부터 늘 마지막 아이가 버스에 오를 때까지 자리를 지키던 모습까지 그 모든 장면이 한순간에 이어졌습니다. 스노우는 그냥 거기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무언가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지켜야 할 무언가를 향해 달리고 있었죠.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달렸습니다. 스노우를 향해서, 소피를 향해서 그 믿음 하나만 붙잡고 스노우는 숲 깊숙한 곳에서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 앞에는 오래된 폐창고가 있었습니다. 벽은 사가 있었고 지붕 한쪽은 내려앉아 있었죠. 사람 손길이 끊긴 지 오래된 곳처럼 보였습니다. 스노우는 그 문 앞에서 계속 짖었습니다. 멈출 생각이 없는 것처럼 온몸을 다해 짖고 있었죠. 경찰 한 명이 문으로 다가가 손을 댔습니다. 잠금 장치는 이미 망가져 있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제 숨을 붙들어맸습니다. 그런데 들렸습니다. 아주 작고 떨리는 울음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창고 구석에 소피가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은 비에 젖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작은 팔로 무릎을 끌어안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소피의 눈이 커졌고 곧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왔습니다. 저는 소피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있는 힘껏 안았죠. 차가운 몸이 제 품 안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이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안심이 됐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조금 뒤 소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오다가 비가 너무 갑자기 쏟아져서 창고 안으로 들어왔고 바람에 문이 닫히면서 갇혀버렸다고 했죠. 소리를 질렀지만 빗소리에 묻혀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거의 포기할 무렵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 그 소리 듣고 알았어. 스노우가 날 찾으러 왔다는 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울고 말았습니다. 마이크도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와 소피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코트를 벗어 소피에게 덮어줬죠. 그리고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평생 경찰로 살았던 사람의 얼굴에서 처음 보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전기에서는 아이를 찾았다는 보고가 빠르게 오갔고 수색은 곧 중단됐습니다.
그 와중에도 스노우는 창고 문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비를 흠뻑 맞은 채 숨만 고르듯 가만히 짖지도 않았고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저와 소피를 바라보고 있었죠. 처음 봤을 때와 똑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차분하고 조용하고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한 눈빛. 저는 그 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는 말로는 도저히 다 닿지 않는 순간이 있죠. 그때가 바로 그랬습니다. 며칠 뒤 저는 스노우를 동물병원에 데려갔습니다. 혹시라도 어딘가에 주인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소피도 꼭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진료대 위에 올라간 스노우는 놀랄 만큼 얌전했습니다. 수의사가 몸 상태를 확인하고 털을 살피고 관절을 만지는 동안 한 번도 몸부림치지 않았죠. 그러다 수의사의 손이 목 주변에서 멈췄습니다. 작은 마이크로칩이 있었습니다. 기계로 조회한 뒤 수의사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코리안 진도입니다. 한국 진돗개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한동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개, 지구 반대편의 섬나라에서 건너온 한 마리 개가 이 작은 오하이오 마을, 버스 정류장에 매일 앉아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수의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진돗개는 충성심과 보호 본능이 강한 견종이라고, 한번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판단한 대상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설명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장면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버스보다 먼저 도착해 마지막 아이가 탈 때까지 자리를 지키던 스노우. 보호소 직원이 올 때만 자취를 감추던 스노우. 폭우 속에서 망설임 없이 숲으로 뛰어들던 스노우. 그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스노우는 처음부터 자신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말 한마디 없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는 존재처럼요. 옆에 서 있던 마이크가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평생 경찰로 일했지만 그날 가장 큰 일을 한 건 저 개였어요. 저는 그 말을 오래 잊지 못했습니다. 스노우를 가장 경계하던 사람이 결국 가장 분명한 인정의 말을 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도 스노우는 여전히 버스 정류장 벤치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라진 건 사람들의 시선뿐이었죠. 이제 아무도 스노우를 떠돌이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이들을 지키는 하얀 수호자.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소피 손을 잡고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같은 생각을 합니다. 머나먼 한국 땅에서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충성의 본능이 어쩌다가 이 작은 마을 아이들의 곁에 닿았을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든든했죠. 스노우는 오늘도 거기 있습니다. 그 벤치 끝에 변함없이. 스노우는 오늘도 그 벤치 끝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스노우가 알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